2026년 4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기업 LIG DNA가 말레이시아 해군과 9,400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함정용 대공방어 미사일 해궁의 첫 해외 수출.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동남아 해군 방공망에 처음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동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60년간 걸어잠갔던 빗장을 풀었습니다.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산 굴기, K방산의 영토를 진짜로 침범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K방산은 동남아에서 그야말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DSA 2026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출 성과를 잇따라내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실전 운용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한국산 방공체계와 함정 플랫폼이 동남아 특유의 복합 안보 수요와 맞물리면서 K방산 수출 축이 중동에서 아세안으로 본격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이 동남아 고객들한테 팔고 있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전장 지휘 통제, 무기체계, 정비유지, MRO를 묶은 패키지 진출 모델을 시험하고 있어 단건 계약이 아닌 장기 파트너십 기반 시장 진입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남아가 한국을 좋아하냐?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다양한 무기체계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빠른 납기뿐 아니라 재정 여건에 맞는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 수요가 있다며 한국은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납기, 가성비, 실전 검증, 이 세 글자가 K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일본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1967년 이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2026년 4월 가기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며 전후 평화주의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살상 파괴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 가능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의 5유형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단순히 법 바꾼 게 아닙니다. 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 30억 92억 엔으로 편성하면서 방위비를 9조 3,5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그동안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무인기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밀 가공, 소재 센서, 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AII 소프트웨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합니다. 업계에서도 긴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방산의 기술력 면에서 잠재력이 커 수출 시장에 진출하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미군 무기체계와 호환성도 높아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일본이 크게 소리는 질렀는데 실제로 내일 당장 동남아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 CAP, 생산 능력.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적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고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공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법은 바꿔도 KPI는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내수 우선 구조. 지금 일본 자위대가 탄약, 미사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본 방산기업들이 자위대 주문만 소화해도 버거운 상황에서 해외 수출 물량까지 댈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셋째, 사회적 저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 투자를 꺼립니다. 법은 바꿨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상시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수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일본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 장비인데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재래식 지상 장비 수요 호황이 끝나고 AI, 센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방산 시대로 넘어가면 일본의 민간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합니다. 일본 60년 금기 깨고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 기술력은 있지만 단기 생산 CAP에는 부족. K방산은 지금 이 순간 동남아를 장악 중.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한일 충돌 불가피. 오늘의 한 줄 결론. 일본은 총은 꺼냈지만 아직 총알이 없다. 하지만 총알을 채우는 건 시간 문제다. K방산이 지금의 기세를 유지하려면 가성비와 납기라는 현재의 강점을 지키면서 동시에 첨단 기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